의학에서 독으로 일본에서 최근까지는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기질 정도로 심각했다. 결국 신종질병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약품에 눈을 뜨게 된다. 페리는 한제로 공황장애를 언급했다. 그는 그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 1970년대에는 업존 연구소와 함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 잔악스의 공동 개발 과정에도 참여한다. 1980년에 DSM-3가 발표된 후에 처음으로 공황장애가 단순한 불안증과는 차별된 새로운 병명으로 인식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공황장애자의 수가 그 이전보다도 1000배나 더 늘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종 항우울제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또한 더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예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욕 감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반응은 약품의 도움을 받을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성에 대한 욕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약회사는 말한다. 결과로 몇 년 전부터 하이자, 베링거, 프록터 앤드 캠블은 여성의 성욕 감퇴, 리비도의 감소를 막아줄 여성용 비아그라를 개발 중에 있다. 여성을 위한 비아그라는 아직 승인받아서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여성의 성욕 감퇴를 일종의 질환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제약회사로는 특정 질병과 증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보다도 임의적인 병을 일반화시키고 그에 대한 약품을 선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일회용품으로 전락한 질병. 질병의 브랜드화를 증명하는 예를 들어보자. 엘리 릴리가 프로작이란 상표명으로 출시한 플로엑시틴 물질은 정식 승인을 받아서 판매되었고 승인 기간이 1999년으로 만료되었다. 그 후에 그와 유사한 다른 약품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마케팅 전문 이론가들은 그런 현상을 범용 상품화라고 정의했다. 월경전에 줄곧 나타나는 급격한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을 동반한 감정 역시 미국 정신과 협회가 발표한 DSM-5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전문가들의 83%는 제약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며 주로 엘리 릴리와 가까웠다. 월경전 전응후군이라는 질환을 제약시장에 처음 선보이면서 플록세틴이라는 물질도 같이 거론되었다. 항우울제로서 탁월한 효능이 있는 프로작이라는 상표 대신에 릴리를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비싼 사라켐을 내세우며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겉으로 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힘들게 쇼핑카트를 팔고 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생리하기 일주일 전에 틀림없다. 괜히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가스가 찬 것처럼 배가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월경전 불쾌 장애. 그녀는 지금 월경 전에 여성이 겪는 월경전 불쾌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 정신과 의사의 강제적인 약 처방이라. 이 두 사례는 질병의 브랜드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 질병.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불안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의 문제로 전이되거나 편집증이 동반된 과잉 행동 장애를 동시에 겪을 수가 있다. 게다가 정상인과 환자의 경계를 완전히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다. 여기 굉장한 소심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를 성격에서 기인한 결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가족 병력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일본인들 관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조정한 것일까? 치료 영역에서 불안증과 우울증만큼 질병의 브랜드화에 유리한 것도 없다. 이러한 질병은 신체적인 증후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정의로 성립된 것이므로 그만큼 병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두 질환 외에 정신분열증, 조울증을 포함한 다른 정신질환도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제약회사의 마케터들은 이러한 신종질병이 오피니언 리더, 열을 조성하고 선도하는 자들에게 공신력을 갖도록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또 DSM을 발간하는 미국 정신과 협회와 WHO 관계자들도 이 신종질병을 정식 승인해 주기를 기대한다. 제약회사는 이 같은 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한다. 의사는 물론 환자이자 제품을 사줄 소비자들이 신체와 정신 상태를 잘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00년대 말 항정신질환제의 자이프렉사를 개발했던 릴리의 마케팅 부서는 신종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표를 작성했다. 어떤 질병이 새로 공략될지,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지, 제약회사가 제1순위로 여기는 투자 품목은 조울증, 강박관념을 수반한 노인성 치매였다. 그 밖에도 단극성 우울증, 기분변조,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강박관념을 동반한 파킨슨병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제2순위는 약물중독, 불안증, 거식증,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착란이 있다. 제3순위로는 자폐증, 주의력 결핍, 섭식장애, 감각관념이 부재한 노인성 치매, 만성통증, 월견전 증후군, 성기능장애, 우울증의 상업적인 특화. 이번에는 우울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60년대만 해도 뇌인성 우울증이 드물어서 이러한 우울증은 정신병원에서 등한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요즘 흔히 보는 우울증 환자들은 불안과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빈조되어집힌 물질 또는 바리움 같은 신경 안정제에 의지한다. 1950년대만 해도 이런 우울증 환자가 드물었는데 게이지 연구소가 선구적으로 인프라민이라는 최초의 항우울제를 개발했다. 개발 당시에는 이 약품의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1996년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은 지구촌 전 세계인의 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만연한 증상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이다. 우울증에 갈망할 만한 확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초반 바리움 같은 신경 안정제의 중독성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벤조디아제핀 물질의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제약회사로서는 이를 대체할 대용품이 절실히 필요했다. 결국 릴리를 선두로 한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합성물질을 이용해서 세로토닌의 양을 조절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 물질이 처음 개발될 당시는 항우울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릴리는 1971년에 플로옥세틴이 함유된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 물질을 이미 개발한 상태였으나 1970년대 말까지도 항우울제로 출시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우울증을 없애주는 결과로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연구 및 개발팀의 부책임자는 세로토닌과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 코펜의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선 코펜 박사의 공헌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루옥세틴을 항우울제로 발전시키지 않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쟁업체들은 거대한 제약시장의 불안증과 히스테리성 발작을 치료하는 약품을 내놓았다. 릴리는 자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플루옥세틴을 마케팅 대상으로 선택해서 이 물질이 중독성이 없는 항우울제라고 선전하며 상표명을 프로작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플루옥세틴에 정말 항우울제의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물론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해당 치료제로 인정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중독성이 없다는 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들이 프로작을 중독성이 있으며 건강에 위험한 불안 완화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했다. 제약회사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바리움을 대신해서 프로작을 내세웠다. 세로토닌의 분비가 저하되어서 우울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프로작이야말로 효과적인 약이라고 설득했다. 릴리는 프로작을 내인성 우울증 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을 더 넓히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와 외과 의료진에게도 소개했다. 릴리는 이들에게 제1세대 항우울제가 유발한 부작용을 완화시킨 새로운 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울증 의심 징후들 가령 피로, 불면, 알코올 중독 증상 등의 탁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항우울적인 프로작을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은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불안증을 독립적으로 끌어올린 점이다. 불안증. 불안하다. 1987년부터 2001년 동안에 식품의약국은 결국 세로토닌 조절 방식의 항우울제 사용을 허가했고 그 시장에서 당당히 팔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심각한 우울증, 기분 변조, 노인성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신경쇠약성 거식증, 사회적인 공포, 대인관계 기피증, 월경전 증후군, 양극성 장애로 분류되는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이 일반화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간다. 하나의 약품이나 그와 같은 계열의 약품들이 여러 증상에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증후가 있을 때에 제약회사가 제안한 약품을 두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 조울증의 과잉 진단. 요즘 정신질환 가운데서 뒤늦게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울증이다. 항우울제의 특허 유효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울증도 서서히 약세를 보이면서 정신질환이 점점 유명세를 잃어가는 시기가 도래했다.
신발타, 사르펜같이 질병의 브랜드화에 성공한 약품들은 섬유 근육통이나 이유 없는 불쾌감을 호소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우울증과 관련된 대규모의 제약 시장은 1980년에 발표된 DSM-3의 조울증이 당당히 기재됨에 따라 유연성을 띠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조울증을 우울증의 일종으로 보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지금은 우울증의 한 종류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19세기 말에 에밀 크레펠린이 기분의 일시적인 변조는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는 조울증과는 무관하다고 기술한 것에 비교하면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과거에는 조울증 증상을 말할 때 낙천주의에 기반을 둔 즐거운 감정 그리고 과도한 흥분 상태의 무기력함이 슬픈 기분과 번갈아가며 발생하는 것을 가리켰다. 그래서 이런 감정 기복이 잦을 경우에 환자가 원하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 성인에게서 발생되며 빈도수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조울증도 2단계 조울증 1급과 조울증 2급으로 내릴 정도로 세분화되었다. 처음에 조울증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가 1급이라면 상태가 심해서 심각한 우울증과 과잉성 행동장애를 동반할 경우에 2급으로 판정한다. 에밀 크레펠린이라면 이 같은 분류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조울증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다양한 조울증 스펙트럼을 알아보면 먼저 정동장애, 정의 내리기 힘든 조울증 장애를 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더 세밀한 구분도 가능해져서 조울증, 심지어 임계치 이하의 조울증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다. 그렇게 되면 조울증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다.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조셉 비드만은 조울증이 사춘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부터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다룬 전문가 논문을 읽어보면 이와 관련된 글을 확인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조울증을 대대로 선전하는 것일까? 제약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 단순히 우울증에서만 시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조울증에도 재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항우울제로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조울증 치료약도 충분히 치료제로 쓸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정말 그 환자가 우울증과 더불어서 조울증도 갖고 있는지 신만이 알 것이다. 데파코트라는 간질치료제나 릴리의 자이프렉사의 제2의 세대인 항정신질환제처럼 대체 약품들이 시중에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회사들은 조울증 치료제로 심리적인 기분을 진정시켜주는 안정제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 TV 화면에 젊은 여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촌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온다. 당신의 의사는 이런 모습의 당신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한다.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내레이션은 의사가 보는 당신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2002년 일반인들에게 자이프렉사를 판매한 마케터들의 업무와 관련된 릴리의 내부 기록이 공개되었다. 그 내부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1980년대 말 프로작은 혁신적인 우울증 치료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서 1990년대에는 자이프렉사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일반 의들은 이 약을 조울증 환자에게 적극 권장하며 치료제로 사용했다.
조울증을 함께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특허 승인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항우울제를 항조울제로 바꿔서 감정조절제 자이프렉사로 둔갑시켜서 판 것이다. 릴리사 직원들은 자이프렉사 만세를 외치며 항조울제의 성공을 자축할 정도였다. 질병의 불현도화는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편집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대신해서 조울증이라는 질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쾌거를 거두었다. 제약회사들은 이외에도 범상치 않은 신종 질병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중했다. 자이프렉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세로켈이나 존슨앤존슨의 리스페달처럼 정신불면증 환자의 조울증 1급과 2급을 동반한 편집증 환자에게도 처방되는 항정신질환제로서 명실상부 인정받은 것이다. 초반에 개발 당시에 편집증 환자를 위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던 데파코트 역시 자이프렉사처럼 시간이 흘러서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된 대표적인 예다. 모든 항정신질환제들이 감정조절제처럼 판매되고 있다. 감정조절제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쓴 곳은 다름 아닌 에버트 연구소였다. 에버트 연구소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조울증 치료제로 썼으며 그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에 질세라 릴리도 기분의 급격한 변화를 안정시키는 치료제를 대상으로 전략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는 치료제임을 확신시키며 약품의 시장 범위를 확대하라. 전략 리스크가 없는 약품 기분은 물론 생각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효과적인 약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라. 의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라. 일반의의 진료소를 찾아가서 대상 범위를 넓혀라. 환자의 진단 내용보다는 증후와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처럼 놀라운 개념의 재정의 덕분에 미스 페리의 말처럼 의사들은 강도가 세고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간질 치료제나 항정신질환제를 버젓이 우울증 환자와 편집증을 동반한 과잉 행동장애 환자, 심지어 우울증 증세는 전혀 없는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에게까지 처방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제약회사들은 항우울제와 소아대성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로 그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즐겨하는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개라는 단어는 결코 실제 개처럼 짓지 않는다. 즉 어떤 대상을 개념과 실제 대상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무고한 사망자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독성도 문제이다. FDA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의회에서 진술하기를 노인성 조울증을 진단받은 노인들에게 처방된 항정신질환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1만 5천 명이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9.11 테러 희생자 수보다도 5배나 더 많다. 미국의 소아 및 청소년 200만 명은 조울증을 진단받아 항정신질환제를 복용하고 있다. 복용 3개월 만에 체중이 평균 10에서 15kg이나 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혈관계 이상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망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